아휴, 엄마. 답답하게 왜 이래 참. 장모 죽으면 그 돈으로 벤츠 뽑자니까. 걱정 마, 지수개야. 도장 찍으라면 다 찍어. 아, 글쎄, 죽어가는 마당에 지가 어쩔 거야?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병원비만 아깝지. 빨리 돌아가셔야 그 사망 보험금 타서 내가 새 차 뽑고 폼 나게 다니지. 안 그래? 에이, 걔가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반항을 해? 내가 눈 한 번 딱 부라리면서 소리치면 질질 짜면서 각서에 도장 다 찍으려니야. 엄마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알았지? 낄낄낄. 중환자실 앞 비상구 계단, 남편은 낄낄대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는 건 다름 아닌 제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려던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웃음소리를 전부 듣고 말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어머니의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담당 의사가 조용히 건넨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가 멍청했어. 한 번만 제발 살려다오. 아이고, 내 집, 내 돈, 이 일을 어째. 며칠 뒤 그토록 당당하던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아 오열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병원 12층 창가에 윤지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강물 위로 길게 번져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화려한 야경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 전만 해도 멀쩡히 딸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고 묻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은 수술실 저 안쪽에서 피 묻은 시트에 덮인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건 저녁 무렵이었죠.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들이 바퀴 달린 침대를 밀며 뛰어가던 그 순간부터 지수는 넋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복도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난 남편은 숨을 고르는 신용을 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은 좀 어떠셔?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말은 다정했지만 민호의 눈은 어느새 벽에 걸린 수납 안내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편이 하나라도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남편의 팔에 얼굴을 묻었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고비래. 오늘 밤을 넘겨야 한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자기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안내하며 지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쪽으로 오실래요? 지수가 종이컵을 창틀에 내려놓고 간호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슬며시 비상구 쪽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자 민호의 얼굴에서 조금 전의 슬픈 표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가 계단 난간에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모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길 수도 있다더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하는지 민호가 픽하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 참 엄마도 슬프긴 뭐가 슬퍼. 민호가 한쪽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 앞으로 든 보험 있잖아. 그거 5억 나온대. 5억.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신이 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 돈 들어오면 나 벤츠 하나 뽑아야지. 그 풀옵션 있잖아. 내가 침 흘리던 거. 계단을 타고 올라온 그 웃음소리가 철문 바로 앞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쥐어주려던 지수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아들고 비상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에 지수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 장모 그 상가 건물 있잖아. 낡아 빠진 거. 지수의 손에 들린 캔커피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 죽고 나면 그거 지수 이름으로 넘어올 거 아냐? 그거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치우자고. 지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수개야 뭐 지금 정신없어서 도장 찍으라면 다 찍어. 걱정 마. 민호가 낄낄대는 소리가 텅 빈 계단을 울렸습니다. 지수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터져 나오려는 소리를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기 편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머니의 목숨값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단추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엄마가 병원으로 와. 각서 하나 써서 지수한테 들이밀자. 민호의 목소리는 이제 아주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고 뭐고 다 지수가 떠안게 해야지. 우리 집 돈은 한 푼도 안 나가게.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에게 건네려던 캔커피가 어느새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끝낸 민호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슬픈 표정을 얼굴에 걸치고 철문을 밀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자판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복도로 걸어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지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지수가 천천히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면 은근히 지수를 부엌대기 취급하던 시어머니,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던 남편, 지수는 그동안 애써 못 본 척 넘겨왔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남긴 그 낡은 상가 건물을 검색해봤죠. 그런데 화면을 넘기던 지수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상가가 있는 동네 이름이 지역 뉴스 기사 제목에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일대가 곧 크게 개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로비 의자에서 선잠이 들락말락하던 새벽녘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지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가 지금 심장이 멈추셨어요. 빨리 오세요. 지수가 맨발로 뛰다시피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이 어머니의 가슴을 힘껏 누르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엄마 안 돼. 눈 좀 떠봐, 제발. 지수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그 옆에서 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등 뒤로는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도 자동차 판매점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 언제 나오냐고 출고일을 묻는 문자였습니다. 다행히 10여 분 뒤 당직 의사가 유리문을 열고 나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수의 눈에 유리창에 비친 민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말에 민호의 표정이 아주 잠깐 실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수는 그 미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는 지난밤까지 눈물만 흘리던 여자가 아니라 도끼를 품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수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병원 로비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모피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 박여사와 명품 가방을 든 시누이 강유리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병문안을 온 사람의 걱정 같은 건 조금도 없었죠. 박 여사는 곧장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초췌해진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어젯밤 하루 만에 병원비가 이만큼 나왔다더라. 박 여사가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사돈절이 되신 건 안 됐다만 이 돈 다 어쩔 거냐.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리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오빠 아침밥은 챙겨주고 나온 거야. 유리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정엄마 병수발한다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어디 며느리 도리야. 지나가던 다른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 여사가 되레 그쪽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원무과 직원이 놀라 달려와 진정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자 박 여사가 핸드백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각서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 종이를 지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어라. 어제 밤새 알아보고 만들어 온 거다. 지수가 각서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오는 모든 병원비는 전부 며느리 개인의 빚으로 한다. 혹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며느리는 시댁에 재산 한 푼, 위자료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다. 지수는 그 종이를 읽다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내밀 종이에요. 지수가 각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민호가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좀 들어. 민호가 지수의 손목을 덥석 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집 돈이 처가 빚잔치에 새어나갈까봐 엄마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 예의를 좀 갖춰. 민호가 지수의 손목을 잡은 손에 슬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잡힌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손이 자기 편이라 믿었던 손이었죠. 지수는 순간 끓어오르는 것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수가 흐느끼는 척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안쪽에 가려진 지수의 두 눈은 얼음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가 언젠가는
저들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될 거라고 지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셈을 끝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담당 의사 차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여사 일행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간호사실 화면으로 아까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벽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환자 보호자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병원 규정상 저희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경찰까지. 박 여사가 우물쭈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리도 슬그머니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민호는 얼른 진우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해십니다. 저희가 좀 목소리가 커서요. 민호가 손을 비비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민호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쓰러질 듯 서 있는 지수를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좀 앉으셔야겠어요. 진우가 지수를 데리고 조용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만 복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젊고 잘생긴 의사가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자 박 여사의 눈이 다시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저것들 봐라. 저 여우 같은 게. 박 여사가 혀를 차며 유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안 되겠다. 지수 개 쓰는 생활비 카드, 통장 다 막아버려라. 박 여사가 아들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돈줄을 끊어놔야 제 발로 기어와서 도장을 찍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실에 앉아있던 지수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남편 요청으로 모든 카드 사용이 막혔다는 내용이었죠. 지수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입술 끝을 살짝 깨물며 웃음을 감췄습니다. 돈줄을 끊는다. 지수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수순이었습니다. 지수는 상담실을 나와 곧장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지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각서에 도장 찍을게. 대신 생활비 카드만 다시 풀어줘. 부탁이야. 그 말에 민호의 얼굴에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민호가 박 여사에게 슬쩍 턱짓을 보냈습니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각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박 여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각서를 펼쳤습니다. 지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각서 맨 아랫줄에 또박또박 자기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주도 채 마르기 전에 박 여사가 그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박 여사가 유리를 돌아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자. 우리 할 일 다 했다. 박 여사와 유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각서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도 지수의 어깨를 가식적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다 풀렸지.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민호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전부터 봐두었던 자동차 판매점이었죠. 민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지수가 옷소매로 눈가를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리던 눈물이 순식간에 거쳤습니다. 지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앱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협박도
민호의 강요도 한마디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수는 그 파일을 안전한 곳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야윈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다 갚아줄게. 지수가 유리창에 손을 살며시 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진우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지수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진우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 하나가 오간 셈이었죠. 각서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던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급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압력이 갑자기 치솟아 당장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지수는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지수가 종이 위에 이름을 적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문제는 수술 보증금이었습니다. 지수는 곧장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호는 실내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내기 골프를 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지수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민호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그대로 꺼버렸습니다. 지수는 원무과 창구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수술 먼저 해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마련할게요. 지수가 창구 직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환자 제 책임 아래 수술 바로 진행합니다. 진우가 원무과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진우의 한마디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진우가 땀에 젖은 얼굴로 지수를 찾았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진우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난간에 기대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없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러다 몸 상해요. 들어갑시다. 진우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가 젖은 얼굴로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환자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우는 잠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의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판이었죠. 진우가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건네주셨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수 씨 어머니셨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남돕는 걸 낙으로 알고 살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은인의 따님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습니까? 진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톱만 한 저장 장치 하나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진우가 그것을 지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며칠 전 제가 비상구 계단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떤 통화 내용을 듣고 녹음해뒀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날 민호가 벤츠 타령을 하던 그 통화였습니다. 저도 지수 씨가 녹음하신 걸 봤어요. 하지만 이건 더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진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올라왔습니다. 병원 법무팀에서 일한다는 진우의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다가온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수 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가진 그 낡은 상가 건물 말입니다. 그 동네 개발이 최종 확정됐어요. 지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상금이 100억 원대로 잡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수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게다가 이 권리는 이미 지수 씨 앞으로 안전하게 따로 묶어두는 절차까지 끝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손을 써두셨더군요. 지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아 빠졌다고 남편이 헐값에 팔자던 그 건물이 100억이라는 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우가 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 탐욕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 탐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시댁이 상가 건물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예요. 변호사가 손끝으로 종이 아래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작은 글씨로 함정을 하나 심어뒀습니다. 지수가 그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건물을 받는 대신 어머님 수술비와 병원에서 보증선 빚 30억을 저 사람들이 대신 떠안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요. 그 30억을 하루 안에 전부 갚아야 합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못 갚으면요.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즉시 저 사람들 재산 전부가 압류됩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수는 손안의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건물을 공짜로 삼키려는 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제 발로 이 함정에 걸어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민호를 병원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 병원비 문제 이대로 두면 장모님 보험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진우가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5억이 날아간다고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신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진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슬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상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으세요. 그 대신 이 병원비 보증인으로 이름만 올리시면 됩니다.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낡은 건물이라도 팔면 당장 몇 억은 남는다는 얄팍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았죠. 민호는 작은 글씨 따위는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건물 우리가 통째로 먹을 수 있대. 도장 찍어도 되지. 전화기 너머에서 박 여사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하지. 얼른 찍어. 남주기 아까운 거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계약서 위에 힘껏 도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민호는 그 종이가 자기 무덤을 파는 삽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돈줄 잡았다. 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안방 금고를 열어 박 여사 명의로 된 아파트 서류와 도장을 몰래 훔쳤습니다. 민호는 그 서류를 들고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잡아
벤츠값을 통째로 빌린 것이었죠. 민호가 자동차 판매점에서 새 차 열쇠를 받아들고 웃음을 터뜨리던 그 시각, 병실에 있던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지수 씨, 방금 서명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걸려들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지수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지수는 짐을 챙겨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서 대문 앞에 섰죠. 거실에는 이미 박 여사와 유리가 팔짱을 낀 채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박 여사가 민호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흔들어 댔습니다. 이제 내 친정 재산은 다 우리 거다. 이혼 도장 찍고 몸만 나가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지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아주 옅게 번졌습니다. 지수가 몸만 쫓겨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기적처럼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이었죠.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희미하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어딨니? 어머니가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니를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바로 그 순간 숨겨져 있던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심어둔 그 조항 말이죠. 환자가 건강을 되찾으면 30억을 하루 안에 갚아야 한다던 그 조항이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곧바로 민호 앞으로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시각 민호와 박 여사는 뭔가 거실에서 새 차 이야기로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벤츠 시트가 아주 그냥 물소 가죽이래. 민호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구나. 박 여사가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여기가 강민호 씨 댁 맞습니까? 명령서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종이를 내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갓 나가는 물건마다 붉은 딱지를 척척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소파에도 커다란 텔레비전에도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넋이 나간 민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어제 본인이 도장 찍은 계약서죠. 30억 하루 안에 못 갚으셨네요.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산 전부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억이요. 그게 무슨...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그제야 작은 글씨로 적힌 함정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받는 게 아니라 30억이라는 빚을 통째로 떠안는 계약이었던 겁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사기야. 민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민호가 벤츠를 사겠다고 어머니 아파트를 몰래 담보 잡았던 대출업체에서도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빚 순서에서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차부터 회수하러 온 것이었죠. 민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광을 내던 새 차가 산지 하루 만에 견인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내 차, 내 벤츠. 민호가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다른 충격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파트를 몰래 담보 잡았다는 사실, 그리고 온 집안이 30억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 이놈아, 네가 이 어미를. 박 여사가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보내준 고급 세단에 몸을 싣고 개발조합 사무실로 여유롭게 향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한 지수는 어머니 앞으로 미리 안전하게 묶어둔 100억 원짜리 보상 서류를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조합장이 두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지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지수 씨 어머님 것입니다. 지수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는 그 길로 큰 은행의 특별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100억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으니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 지수를 맞았습니다. 고객님, 이 정도 자산이시면 저희가 특별 카드를 바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점장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손에 수십억 한도의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쥐어졌습니다. 지수는 그 길로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몇백만 원 병원비에 벌벌 떨던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값비싼 옷과 보석을 거침없이 골랐습니다. 주눅 들어있던 지난날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내는 듯 했죠. 미용실에서 세련된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피부 관리까지 받고 나오자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당한 사업가의 기품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집을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실 좋은 요양병원에 특실도 곧바로 준비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는 진우를 근사한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수가 검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지수가 진우를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이라니. 다 지수 당신이 강했기 때문이야. 진우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였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목에 직접 걸어줬습니다. 이제 힘든 시간은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날만 남았어. 진우가 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인의 애틋한 기운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붉은 딱지가 나붙은 봉과 거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여사가 민호와 유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박 여사가 가슴을 쳤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죠. 지수야. 지수, 이 번호 뭐야? 여보세요. 민호가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빚받으러 온 사람들은 아예 거실에 눌러앉았습니다. 내일까지 집 안 비우면 강제로 다 끌어냅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한 남자가 담배를 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월급에까지 압류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회사에서 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통보한 것이었죠. 뭐라고요? 나보고 나가라고요. 민호가 휴대전화를 벽에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전화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 잘난 척하던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사람을 시켜보내온 영상으로 지켜봤습니다. 작은 태블릿 화면 속에서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죠. 지수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갔네. 어리석기는. 지수가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아직 남은 마지막 한 수를 진우와 조용히 그려나갔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쫓겨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수의 통장으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전부 깔끔하게 정리된 100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었죠. 지수는 은행의 조용한 방에서 숫자가 길게 찍힌 장고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몇백만 원 병원비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까지 꿇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수는 자산관리사의 조언을 받아 강남 큰 길가에 자리 잡은 알짜 건물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오가는 건물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경비가 철저한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일하는 병원의 어린이 병동에 10억이라는 큰 돈을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은 익명 기부였죠.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베풀며 살라고.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지난날 참아왔던 삶을 이제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를 사서 강남 한복판을 시원하게 달리기도 했죠. 반면 시댁 식구들은 아파트를 통째로 빼앗기고 변두리의 눅눅한 지하 셋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하루도 그치질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마저 잘려 방구석에 처박혀 술만 들이켰습니다. 박 여사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반쪽이 됐고 유리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한때 서로를 감싸주던 세 식구는 이제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댔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도장을 왜 찍어? 박 여사가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엄마가 찍으라며. 엄마가. 민호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세련된 선글라스에 고급 코트를 걸치고 자신이 사들인 강남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세입자들이 지수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한 상인이 허리를 굽히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에 마련한 자기 사무실에서 지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문득 비상구 계단에서 숨죽여 울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절망의 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며칠 뒤였습니다. 방구석에서 술만 마시던 민호가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공원을 배회하다가 벤치에 앉으려 신문지 한 장을 주워들었죠. 버려진 신문이었습니다. 무심코 그 신문을 펼치던 민호의 눈에 기사 하나가 확 들어왔습니다. 어느 동네 낡은 상가 건물 일대에 100억 원대 보상금 지급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에 옛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바로 윤지수 그리고 지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민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은 그 계약서는 건물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빈 껍데기 빚만 뒤집어 쓰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100억을 발로 걷어차고 오히려 30억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었죠.
내가 100억을. 민호가 이성을 잃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 뺨을 미친 듯이 후려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호는 신문지를 움켜쥐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 여사도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떻게든 지수를 찾아라.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다시 며느리로 들여야 해. 박 여사가 아들의 멱살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혼을 물으란 말이다. 물으라고. 새 식구는 지수의 행방을 알아내려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사진 한 장을 던져줬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이거 보고 놀라지 마쇼.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여자 지금 강남 한복판 큰 건물 주인입디다. 재단 이사장이라고 아주 잘 나가더라고. 사진 속 지수는 자기들이 알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화려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민호와 박 여사는 그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며칠을 씻지도 못한 거짓골을 하고서 새 식구는 지수의 건물로 무작정 쳐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에 들어선 세 사람이 안내 데스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지수 회장 나오라 그래. 박 여사가 손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곧바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새 식구를 요원들이 우르르 에워쌌습니다. 손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한 요원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 안주인이었어. 이거 안 나. 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에서 몸싸움이 한창 벌어지던 그때였습니다. 건물 꼭대기로 향하는 전용 승강기 문이 조용히 스르르 열렸습니다. 시끄럽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갈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휘감은 지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련된 선글라스를 낀 지수의 곁에는 말끔한 비서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눈부신 모습 앞에서 바닥에 짓눌려 있던 새 식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수야. 저게 정말 지수 맞냐? 박 여사가 입을 딱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여보, 나야 민호. 여보. 민호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다시 그를 눌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죠. 박 여사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회장님.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박 여사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지수의 발치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며느리 팔목을 비틀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박 여사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새 식구를 짐짝처럼 들어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세 사람이 인도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그 광경을 찍어댔죠. 로비로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새 식구는 지하 주차장 출구 앞에 진을 쳤습니다. 지수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를 태운 검은 승용차가 주차장 출구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차가 잠시 멈추는 순간 민호 일가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민호가 차보닛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새 식구가 차창을 두드리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민호가 콧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유리창에 마구 비벼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민호의 팔을 꺾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죠. 박 여사는 경호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쳐줘. 이 어미 빚 좀 갚아달라고. 응. 박 여사가 제 뺨을 철썩철썩 때리며 애원했습니다. 짙게 코팅된 차창 너머로 지수가 그 광경을 서늘하게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잠깐 세워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죠. 지수가 진우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새 식구의 눈이 희망으로 번쩍였습니다. 민호가 지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의 발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지수가 명품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그 안의 종이를 벌벌 떠는 민호와 박 여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민호가 상가를 날로 먹겠다며 신나게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죠. 이거 기억나? 지수가 종이 아래쪽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제 발로 도장 찍은 자리야. 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0억 당신들이 스스로 떠안겠다고 약속한 종이라고. 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거 일이네. 그거 없애면 돼. 민호가 계약서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앞을 막아섰죠. 진우가 민호의 어깨를 힘껏 밀쳤습니다. 민호가 젖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지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없애면 될 것 같아. 원본은 따로 있어. 지수가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본이야. 너희가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장난친 대가지. 지수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매서웠습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족쇄라고 생각해. 이번엔 진우가 바닥에 쓰러진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진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장모님 죽으라고 떠들던 그 통화. 진우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이어졌죠. 그거 이미 당신 친척이고 친구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갔어. 민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돈도 사람들 앞에서의 얼굴도 모조리 무너졌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련을 일으켰죠. 지수는 마지막 한 톨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사본을 조각조각 찢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종이 조각을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진우가 그 뒤를 따라 탔죠. 진우가 창밖의 새 식구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수를 태운 차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박 여사와 유리는 경련하는 민호를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박 여사가 차가운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빗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에 새 식구의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가 지수의 차갑게 식은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잘 견뎠어.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흐르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 세월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지수의 눈가에 그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이 조용히 맺혔죠.
지수에게 매몰차게 내쳐지고 주차장 바닥에 버려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 식구의 통곡 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병원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사내들이 새 식구를 빙 둘러쌌습니다. 한 사내가 발작을 멈추고 헐떡이던 민호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강민호 씨,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사내가 민호를 질질 끌었습니다. 이제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새 식구는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승합차 안으로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차는 어디론가 밤새 달렸습니다. 새 식구가 끌려간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곳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추워.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유리가 울먹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자식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그런 지독한 내용이었습니다. 민호와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창고 밖으로 내쳐졌죠. 새 식구는 이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살던 집조차 잃고 서울 외곽 철거촌 비닐하우스에 몸을 뉘었습니다. 찬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겨우겨우 잠을 청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다달이 빚쟁이에게 갖다 바칠 이자를 맞추느라 박 여사는 온종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한때 밍크 코트를 걸치던 그 손으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관절염에 영양실조까지 겹쳐 얼굴은 반쪽이 됐죠. 박 여사는 식당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져 남이 버린 음식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유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으려 변두리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뜨거운 기계에 손을 대어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죠. 유리는 매일 밤 오빠차 조수석에서 사진 찍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유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가장 힘든 공사판 막리를 맡았습니다. 평소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몸이었죠. 작업 반장에게 안전모로 머리를 맞아가며 욕을 먹기 일쑤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크게 다쳐 다리를 절뚝이게 됐습니다. 민호는 매일 저녁 싸구려 술에 의지해 상처투성이 몸을 뉘었습니다. 발로 걷어찬 백억이 눈앞에 어른거려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대곤 했죠. 반면 지수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봄날 같았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정원이 딸린 고급 빌라에서 지냈습니다. 잘 가꾼 정원을 어머니와 나란히 거닐며 평온한 아침을 맞았죠. 지수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을 미천 삼아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정식으로 세웠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도 좋은 의료진의 보살핌으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고운 옷을 입고 모임에도 나가고 진우를 친아들처럼 살뜰히 챙겼죠. 우리 진우,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든든하게 잘 먹습니다.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주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재단 설립을 기념하는 큰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호텔 연회장이었죠.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불빛이 터졌습니다.
눈부신 흰색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수의 손을 든든하게 맞잡았죠.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우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 한가운데서 지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연회장 안에 탄성이 번졌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지나왔어. 진우가 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부신 아침을 평생 곁에서 지키고 싶어? 나랑 결혼해줘.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 담겼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나도 당신이랑 평생 함께할게. 지수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연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한다는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죠. 화려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그 순간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눈앞에 펼쳐진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일궈낸 두 번째 인생이 이제야 완전한 봄을 맞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지수와 진우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한 해가 훌쩍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은 두 사람은 도심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곳이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포도주를 곁들이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1년이라니 시간 참 빠르지. 진우가 지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응, 당신 만나고부터 하루하루가 다 꿈 같아. 지수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포크질을 하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스가 묻은 고기 한 점이 테이블 아래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 내가 실수했네. 지수가 살짝 웃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주방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룩진 낡은 작업복을 입은 초라한 행색의 청소 직원이었죠. 직원이 두 사람 발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 조각을 조심스레 쓰레받기에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던 지수와 그 직원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죠. 푹 꺼진 두 볼,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초점을 잃은 퀭한 눈동자. 그 청소 직원은 다름 아닌 지수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다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 전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눈부신 목걸이를 걸고 여왕처럼 빛나는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쥔 진우였습니다. 민호는 극도의 수치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쓰레받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네가... 민호가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라기보다 짐승이 목이 막혀내는 소리에 가까웠죠. 민호는 도망치려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허리 때문에 보기 흉하게 다시 나동그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한 손님이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 지배인이 당황해 달려왔습니다.
지배인이 민호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 못해. 지배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호는 지배인의 손에 눌려 지수와 진우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헐떡였죠. 지수는 그런 민호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놀라울 만큼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그저 얼음처럼 서늘한 미소만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지수가 그 지폐를 길거리 거린에게 던지듯 민호의 발치에 나뒹구는 더러운 쓰레받기 위로 툭 던졌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허공을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호가 쓰레받기 위의 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참담한 패배감에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오열을 터뜨렸죠. 입에서는 거품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수가 지배인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진우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긁으며 우는 민호를 없는 사람인 양 지나쳤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유유히 걸어나갔죠. 승강기에 오른 지수가 진우의 어깨에 살며시 고개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지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응. 지긋지긋했던 인연 오늘로 완전히 털어낸 거야. 진우가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식당 바닥에 남겨진 민호는 지배인의 발에 밀려 주방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민호는 자기가 발로 걷어찬 그 화려한 인생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쏟았죠. 지수와 진우를 태운 차가 불빛으로 물든 한강 다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지수의 머릿결을 살랑 흩날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 말끔히 거친 평온한 미소만 남았습니다. 얄팍한 욕심으로 남의 목숨을 저울질하던 사람들은 평생 빚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됐습니다. 묵묵히 시련을 견뎌낸 지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눈부신 행복을 손에 쥐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찬란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수가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 편이라 믿었던 남편이 어머니의 목숨값을 흥정하던 그 겨울밤, 지수는 무너지는 대신 눈물을 삼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수를 다시 세운 건 대단한 재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온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세월을 돌고 돌아 딸과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얄팍한 욕심으로 남의 인생을 저울질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고 묵묵히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웃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이 이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견디고 계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언젠가 눈부신 봄날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